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 탈북에 실패해서 다시 북송이 될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잡힌 이들은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보이부로부터 이 악명 높은 노동교화소로 보내지면서 그야말로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소연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4년차 대한민국에 정착 중입니다. 네, 이번엔 주제가 주제인인 만큼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마음도 무거워지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탈북하다 붙잡혔을 때 겪게 되는 끔찍한 일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알몸 수색.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옷까지 전부 벗겨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몸속에 숨긴 물건은 없는지 또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까지 검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일까요? 네, 일단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11살 때 잡혀서 들어갔는데 이제 옷은 다 벗깁니다. 벗겨서 검사를 합니다. 무엇을 숨겼는지.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뭐 자궁도 이렇게 검색한다고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단 북한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혔냐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잡혔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갔다가 잡혀오면은 뭐 돈도 이제 안에다 넣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검사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제 주변에서 말로 들었을 때는 그런 검색을 한다라고 들었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몸 수색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들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부터 하죠. 수사를 하는데 그 어디로 탈북하려고 했었느냐, 그리고 누구랑 같이 탈북을 했었냐, 너 빼고 또 다른 사람은 없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실제로 한국행이냐 아니면 중국행이냐까지 이제 따져 묻기도 하고, 만약에 중국행이면 좀 처벌이 좀 덜 하고 한국행이면 뭐 그냥 뭐 정치범이라든지 아니면 교화소 10년 막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아까도 뭐 자궁검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자궁검사뿐만 아니라 뭐 항문 검사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샅샅이 좀 조사를 하는 과정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겁을 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탈북을 결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쥐약이라던가 면도칼을 챙겨서 탈북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탈북을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잡히면 북한 감옥 생활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죽어서 그냥 시체로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셔서 실제로 쥐약도 들고 가시고 또 면도칼도 들고 가시고 그 외에 또 다른 물건을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3위, 공개 재판. 일부 탈북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이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또 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공개 재판 왜 무서운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가족들을 부르고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거짓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교육도 다 거짓된 교육을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탈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혔다라는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망신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숭이 모가지를 따서 그냥 자학을 놀래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네도 만약에 잡히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개 처형도 하고 공개 재판도 하는 겁니다. 그럼 소연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과정을 눈으로 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8살 때 이제 공개 처형을 봤었었는데 우리 동네의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제일 앞에는 이제 친척들을 이제 모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근데 이 공개 처형을 할 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막 울고 막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죽어도 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실제로 마음속에는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개 처형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고 충성심을 또 강요하는 역할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공개 재판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말이라던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사 과정에서는 맞아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의 그 형벌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뭐 한국행을 했어도 나는 중국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아무리 때려도 그걸 끝까지 이제 참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문도 하고 실제 조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가 굳어버리는 그런 폭행까지 당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아니다 모른다 계속 모른다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덜 감옥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북한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 모른다. 2위 교화소수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뭐 내가 중국행이었다, 한국행이었다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수위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화소로 가게 되는 걸까요? 탈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처형을 받아야 되고 교화소를 들어가게 되고 교화소도 몇 년 행이냐를 때리고 있고 실제로 교화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교화소도 있는 반면에 조금 그래도 그거보다 좀 덜한 교화소도 있는데 덜하다고 해서 우리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뭐 좀 괜찮나 이런 건 아니에요. 처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교화소는 다 사람이 갈 만한 교화소가 아니고 저처럼 이제 감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탈북하다가 잡혔으니까 중국 땅을 넘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살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중국에서 몇 년 정도 생활을 해서 잡혀 나왔다 그러면 교화소에다 보내는 거예요. 교화소에 들어가면 일단 생존율이 30-40%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나오는 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조금 더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여성들 보면은 뭐 중국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임신매매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남자랑 그렇게 하니까 어때?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괴롭히면서 물어보고 뭐 베껴놓고 뭐 감상한다든지 실제 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좀 이제 혐오감을 느낀달까? 예, 그런 감을 느껴서 실제로 이제 고문도 좀 남자들보다 좀 더 심하게 하지 않나. 근데 뭐 곳곳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1위 고문. 심지어 교화소에서는 이 고문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제가 교화소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이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고문을 하고 너무나도 이제 때리다 보니까 그 교화소 안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 막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앞서서 교화소에서는 사실 생존율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화소에서 있다가 살아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교화소에서 나오게 되면 주변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주변 반응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세뇌받은 사람들이 배신자와 나라 뭐 반역자와 이렇게 그냥 범죄자 취급으로 눈길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죠.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고 거의 뭐 두 집 건너 한 집, 한 집 건너 한 집 이렇게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상하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탈북 안 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 나라 배신했고 쟤 또 언젠가 또 가겠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흉이라고 할까 좀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탈북을 시도했거나 또는 탈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좌제가 남아서 가족들에게 좀 영향을 준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북한은 8천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런 형이.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내 얼굴도 보지 못했던 4천이나 5천이나 6천이나 이렇게 벌 때문에 뭐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뭐 당 간부였다면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탈북하다 붙잡히게 되면 겪게 되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재는 2023년인데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외에도 실제로 소연님께서 겪어보신 일 중에 참을 수 없었던 일 어떤 게 있을까요? 감옥 안에는 이제 변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개된, 그러니까 뭐가 가려진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나이가 제일 어렸었고 영양실적 거의 직전이었고, 그런데 이제 팔이 되게 가늘지 않습니까? 뼈밖에 없었고, 그거 똥을 다 주물러서, 변을 다 주물러서 여기까지 넣어서 그것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풀어가지고 그 변기를 뚫어야 되는 역할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때 굉장히 인간이 혐오스럽고 굉장히 꼴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도 혐오스럽고 이 세상 자체도 혐오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행인 게 지금 뭐 똥독이 타 오르지 않아서 멀쩡하게 있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북한 감옥 생활을 할 때. 물론 배고픔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 좀 더 힘드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이야기 꺼내기가 힘든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치유가 돼서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좀 괜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경험하셨던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제가 이 채널에서 또 이런 스토리를 풀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북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이 분들 중에 이 북한 관련 이야기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소연스픽 유튜브도 방문해 주셔서 많이 둘러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힘들게 탈북에 성공해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탈북을 감행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막 비행기에 내려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국정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까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어린 나이에 탈북 실패를 경험했고 또 한국 사회에 정착한 김소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자유를 12년 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 4년차 과정에 이어가고 있고요. 또 소연스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벌써부터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위조 여권 찢어버리기.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는 일이 이 위조 여권을 찢는 일이라고 들어봤는데 이거 맞나요? 일단 이것은 이제 20년 전에, 그러니까 오래된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의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첫 탈북을 시작을 했었고 브로커라든지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도 또 그렇게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위조 여권이라는 게 가능했었고 또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또 중국으로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케이스는 위조 여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지금은 진짜 여권을 가지고 할 수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난민 수용소라고 하죠.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곳을 겪어서 거기서 이제 재판까지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고요. 위조 여권 같은 경우는 찢어버려서 뭐 찢어서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마 그거는 그 위조 여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 갈까봐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3국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반 분들이랑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일반 고객들이 나오실 땐 또 줄 서서 짐도 찾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이제 국정원으로 출발해야 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렇게 하고 2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네, 다른 통로로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 카니발 같은 시꺼먼 차에다가 저희를 이렇게 싣고 네, 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통로가 다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소연님이 말씀해주신 루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뭐 흔한 이야기로 뭐 수영에서 넘어오는 사건도 뭐 얼마 전에 있었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영을 해서 넘어오는 일이 가능한 건지 또 굉장히 빈번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수영해서 넘어온다는 건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또 엄청 넓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그건 잘 모르겠고, 뭐 특수부대 아마 그 훈련을 받은 해병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뭐 배 타고 오다가 갑자기 배길이 바꿔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는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제3국을 통해서 처음에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도 탈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를 터지고 북한은 그때부터 이제 국경 봉쇄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군인들이 그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13년 군복무를 하는 특수작전군들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실제로 뭐 선사 후보라고 말을 했고, 먼저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외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탈북민들이 점점 없어지고 지금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직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신 분들은 없고 외국에서 사시던 분 아니면 러시아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고, 실제로 그분들도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실제 북한에 뭐 지금 탈북 비용 1억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탈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봉쇄를 한 그 땅에서 그냥 아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3만 4천 명, 5천 명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은 참 기적이고, 지금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됐고 정말 안타까웠죠, 어떻게 보면은. 2위, 건강검진 받기. 맨 처음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우선 건강검진을 먼저 받는다고 예. 들었는데, 이게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는 국정원으로 인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검사를 받고 국정원으로 인계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정원 자체 안에 다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서 거기서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건강검진 받으러 버스 타고 또 나가는, 어떤 병을 가지고 탈북할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결핵 의심을 합니다. 결핵. 네. 북한어가 갑자기 나오네요. 결핵 의심을 많이 하고, 실제로 한 70-80%는 다 결핵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을 갔다가 국정원에서 다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병원을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보이는 바깥의 풍경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 제가 독방을 썼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탈북민이 제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뭔가 한국에 이제 처음 오고 또 삐까뻔쩍한 걸 많이 못 봤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창문 쪽으로 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신세계고, 차도 엄청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런 차에는 누가 타 있을까? 나는 죽을 때쯤 저거 한번 타보고 죽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누구나 다 가져보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차에 타 있고, 물론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에 타 있고 또 옆에 그런 차들이 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왔구나라는 안심? 네, 그런 걸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다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 국정원 조사. 저희가 앞서서 건강검진 얘기하면서 국정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국정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저는 조사받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북한의 감옥 생활도 하면서 거기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때린다든지 하면 코피 줄줄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설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뭔가 무서움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탈북민으로서 무조건 겪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우리나라 땅에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뭔가 정말 북한에서 탈북했다라고 위조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조사를 시작하는 건 물론이고 조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학교 다녔느냐? 그러면 그 학교가 몇 학년 몇 반이었냐? 그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 학교 안에는 초상화가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그럼 어디 방향에 걸려져 있었냐? 동서남북 문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있었냐? 근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 이름이 뭐고 너 옆에 앉아서 공부했던 애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물어보고 너네 집은 어느 동네 어떤 모양의 집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딱 띄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그 학교 거리와 집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선생님의 이름까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동네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먼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땡땡 아닙니까? 라고 딱 근데 소름 돋는 거예요. 설마 북한에서 오셨나? 이런 느낌? 뭔가 북한에서 감시하려고 나를 잡아다가 여기 있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고 그곳을 몇 미터 넘어가면 무슨 학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알아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짓말을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저희가 뭐 담당 보이부원의 생김새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정말 깐깐한 그 사이사이까지 다 파고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그냥 기절해요. 자기가 왜 내 말을 못 믿어주냐 이러면서 막 기겁하고 막 자기를 뜯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간첩을 잡으려고 예방하려고 이런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사소한 질문인데 국정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예. 또 북한이랑 한국의 그 식사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첫 끼니는 어떤 걸 드셨는지 또 맛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그 독방을 썼는데 애국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스피커가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찌직찌직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망가세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끼니가 나오는데 와 고기에다가 그다음에 그 꽁치라는 꽁치도 나오고 귤도 나오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라는 감사함.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국가더라고요. 북한이랑 한국은 음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냥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은 온종일 어느 집은 감자 한 알 가지고 때우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옥수수밥은 제대로 먹는데 된장에다 고추를 찍어 먹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거의 다 그렇게 먹는다고 보고 그런데 한국은 영양사가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다르고 과일까지 주네요. 간식까지 주고 뭐 두유까지 주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고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보상을 주려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삼시세끼를 좋게 주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저희만의 이제 착각이었던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죠. 정말. 네. 실제로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의 그 보위부라고 하는 곳이랑 어떻게 달랐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북한의 보위부에 처음 이렇게 잡혀서 감옥 들어갈 때는 어디로 탈북을 하려고 했었냐라는 고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정원 사람들이 딱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와서 우리를 안내하기 전에 첫 마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인격이 참 좋으셨고 말하기 싫으면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이제 김소연 씨가 대한민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해주고 정말 제가 처음에 무서워서 바달바달 떨었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죠. 그래서 참 인간다운 세상이구나. 예. 이렇게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정말 정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예. 가족들이 없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에서 조사가 다 끝나면 바로 정착 과정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나가고 있고 모든 걸 다 하고 나중에 나가면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정착 과정을 다 배우고 이제 한국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에 담기는 좀 너무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좀 소감이 어떠실까요? 지금 34,000명, 거의 35,000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에서 정착하면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와서 북한 인권을 또 알리는 일에 또 앞장서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을 내시고 좀 더 많은 이런 채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경험하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영순이 분들도 잘 몰랐던 이런 탈북민이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0년간의 군 생활을 하였고요. 제대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번의 탈북을 시도한 끝에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착을 돕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이소연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여군들은 자원을 해서 군에 입대합니다. 그런데도 의무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남군이 10년, 여군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부터는 요즘에 여군들도 군대 다 나와라. 왜냐하면 남군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여군들도 의무제로 나와라. 그래서 거의 의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제였습니다. 북한에서 여군으로 간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빽이 있거나 가장 좋은 직종으로 뽑혀가는 이런 형식의 자원제였습니다. 군대로 갔다 그러면 그 집 아버지 뭐 하시냐, 또는 걔 군대 가면 뭔가 이러한 경력을 쌓겠네 라고 선망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군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북한 사회에서 간부로 가기 위한 이러한 징표 중에 하나의 징표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경력이 됩니다. 근데 남성들은 의무제로 누구나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군들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자원이면서 하나의 경력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려고. 그런데 친구가 군대에 가서 나는 당원이 돼서 온다, 이 말에 갑자기 마음이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하시던 아버지가 백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여군하게 되면 키나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뒤에 백그라운드, 즉 뭐냐면 아버지나 가족 친척 중에 군인으로 얘를 데려갈 수 있는 백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없다. 그러면 군인들을 모집하는 군사동원부라고 하는 병무청 비슷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돼지 한 마리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 내겠습니다. 대신 우리 딸 군대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굉장히 군대라는 것은 가기 힘든 것이었어요. 제가 군대 나갔을 때, 자원했을 때에는 여군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긍지감도 있고 여군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명예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오면요, 가장 또 좋은 것은 여자들은 뭐니 해도 시집 잘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다 라고 하면 간부집 아버님들이 눈으로 여겨봅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며느리는 군대 갔다 온 당원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간부집에서 자제들이 와서 줄을 섭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의무제로 바뀐 다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접도 차원이 달라지죠. 북한 요군의 생활은 15년 전과 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원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 군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고 자원을 해서 할 만큼의 뭔가 그 복지 환경 같은 것도 마음에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군대에 가니까 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군대 괜히 왔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부대에 들어가서 봤던 요군은 5년, 6년 선배들. 근데 6년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완전 아줌마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늙은 아줌마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을 들고 각진 막 다림질 바짝바짝한 막 이런 막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요군을 상상하고 갔는데 바지 이렇게 딱 기어서 입고 신발 딱 질질 끌고 낫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아줌마를 보니까 내가 군대를 잘못 왔나? 다음날 아침부터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인분 푸기부터 시키고 산에 가서 땔감을 해라. 군대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지금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2015년 이후에 지금 입대하는 군인들도 역시 북한 체제가 안 변하니까 안 나아지죠. 그렇죠. 여군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전투병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뭐 행정이나 전투병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북한은 여군들을 데려다가 방사포, 해안포, 고사총 이렇게 궤도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전투 무기들을 여군이 다루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통신병 이런 것들은 다 여군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영 생활을 똑같이 하고 규율 생활 똑같이 하고 훈련을 남군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눈을 떠서 5시 40분 기상에서부터 밤 10시 잠잘 때까지 모든 일과는 군인 일과랑 똑같습니다. 여군이라고 특별한 대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북한의 군인들이 쓰는 일과표랑 대한민국 부대에 갔을 때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하루 일과 이거를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군에는 있는데 북한군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개인 정비 시간이 없어요. 밤 10시까지 모든 일과가 휴식 시간 10분 내놓고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일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과를 진행하면서 조금 몸이 신체적으로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계급이 승진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계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은 한 줄배기라는 초급병사가 있어요. 두 줄배기 중급병사, 세 줄배기 상급병사. 그 다음 대한민국 병장이 올라가는데 북한은 세 줄 지나면 하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부사관은 병사부터 북한의 장교 군관이라고 하는 장교들도 병사부터 모든 생활 다 시작합니다. 소위, 중위, 상위, 대위 가는데 우리 국군 계급하고 중간에 상위가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 영급 그 군관 있죠. 네, 영급 간부들. 네, 여기에서도 북한은 또 소자, 중자, 상좌, 대자. 중간에 상자라는 게 한번 들어갑니다. 계급은 내가 군복무 하는 데 따라서 올라가긴 하는데 딱 입대해서 1년 지나야 한 줄 줍니다. 하사부터 중사, 상사 가운데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 그런 계급 환경에 따라서 하사로 제대하시는 분, 중사로 제대하시는 분, 상사로 제대하는 친구가 있는데 상사는 매 중대마다 1명, 2명밖에 많아봐야 3명. 그래서 같은 또래에서도 중사 제대하는 친구 있고 같은 또래에서 상사 제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는 훈련도 잘 못 참가하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승진, 입당할 때 이때 약간 제어를 줍니다. 그래서 더 잘했던 내 또래보다는 살짝 밀리게 되어 있죠. 조금 영양실조 와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다친 병사, 북한 군에는 결핵 간염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걸려서 한 번씩 입원해 또 온 친구들은 그러한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군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나가니까 탄광마을, 농장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농사 짓고 탄광에서 그 탄을 주워오고 하면서 그 힘으로 단련된 친구들 있죠. 저희 여군 부대인데 농장에서 온 친구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하니까 산을 날다람쥐 같이 날라다녀요. 우리는 나무 요만큼 주웠는데 이 친구가 이만큼 주워오니까 갑자기 노동을 잘한다고 칭찬받기 시작하더니 아니 우리는 1년 지나야 한 줄 주는데 갑자기 2달 만에 포상처럼 한 줄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성과제. 대한민국
한국 군인들 그 부조리는 가끔 뉴스에서 봤습니다. 부대에 가서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못 찾겠더만요. 북한군에는 군 생활을 진행하면서 부조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조리라고 하지 않고 규율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저희 군인들은 침대가 마다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매트리스를 마다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쌀을 털어낸 벽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다라스만 딱 깔고 놓으면 찌릅니다. 폭이 한 80에 1m 한 80짜리 마다라스에 벽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 두께로 벽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언제 쓰이냐? 부조리할 때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분대장이 삽질하는데 눈치 없이 가만히 옆에 서 있었어요. 삽 줘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 잠 안 재웁니다. 마다라스 들어. 그러면 저희가 마다라스를 드는 방법이 있어요. 1m 80이잖아. 이거를 가운데로 손을 넣어야 됩니다. 누워있는 마다라스를 가운데로 손 팍 찔러서 딱 하면 얘가 절반 딱 꺾여요. 이걸 들고 산으로 3시간 뜁니다. 삽자루 하나 분대장 좀 일시켰다고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왕따라는 말이 있더만요. 근데 북한은 왕따라고 안 합니다. 거미병사라고 해요. 뭔가 이 군 생활을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 희열이 없는 군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화장실에 데려다가 못 나오게 가둬놓고 부세식 화장실에 냄새가 엄청 나는 네가 군생활 잘하겠다는 자신이 있을 때 나와라. 북한의 화장실은 자물쇠를 걸어버립니다. 그러한 부조리도 일어나고 엄청 많은 부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금방 입대했을 때 마다라스가 제일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통신부대다 보니까 이 통신훈련을 하는데 이 통신이라는 것은 머리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 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주돈돈 하면서 이 부호를 받아야 되는데 독일식 부호를 먼저 입대한 선배들도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선배는 군복무 3년 4년 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를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밤새 운동장 돌립니다. 한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암기를 해야 되고 훈련 잘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부대에서 저희는 그 자동보총에 청소할 때 쓰는 옆에 이렇게 철심 같은 게 있습니다. 큰 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름 그 걸레를 해서 안에 총신을 닦아낸단 말이에요. 얘가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잃어버렸겠죠. 근데 이건 완전 군사 무기잖아요. 이걸 잃어버렸다고 밤새 나가서 철봉에다가 가죽 벨트로 그 겨울에 잃어버린 병사를 묶어버려서 못 내려게 하는 거예요. 그 얘는 울다가 정말 눈물이 막 얼어버릴 정도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거죠. 마지막에 4-5시간을 매달아 놓더니 내려와. 어떻게 보충할 거냐. 그러니까 금방 입대한 병사가 모르죠. 내가 어떻게 보충하느냐 이걸. 선배들이 알려줍니다. 옆에 부대에 가서 도둑질 해와라. 그래서 옆에 남자 부대에 가서 훔쳐다가 보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북한 요군 하게 되면 북한 요군의 인권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노출이 심하고 굉장히 이 요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10년이라는 집단 생활, 요즘에는 7년이라는 이 군복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 요군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남자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에게 성적으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군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흙으로 지은 막사 안에서 남군들이 와서 요군 엉덩이 그냥 발로 막 차고 요군 그냥 막 데리고 들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는 좀 많이 심한 것. 저희는 군단 직속 사령부에서 생활함에도 그런 일들이 매 요군 중대마다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부대에서 재판을 한대요. 이소대 지휘관들하고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던 지휘부하고 한 건물에 있던 이소대 요군들이 줄줄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집으로 가는데 불명예 제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욱 놀랐던 것은 북한 군에는 펜으로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쓰면 꿀보직으로 갑니다. 대열석이라고 컴퓨터로 이게 자동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서류를 글로 쓰다 보니 그럼 글을 누가 잘 쓰겠어요? 요군들이 잘 쓰죠. 이렇게 요군들이 가서 글을 쓰면서 대열석이 하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지휘관들한테 이 요군이 혼자 노출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들어와서 혼자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또 집에 갔다 오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3년 4년 지나 보니까 지휘관들한테 당하고 애 지우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4년 5년 되니까 갑자기 군관학교 갔다 오더니 장교 서울을 달고 나타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느 지휘관이 양심은 있는가 보다. 책임져 주네. 이게 북한군이에요. 북한에서는 거의 여군들이 군생활 하다가 불명예 제대가 그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에요. 정말 극소수에 정말 아파서 제대하는 군인 내놓고는 여군들은 대체로 남자 문제, 정적인 문제. 근데 가해자가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지휘관들은 제대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제대 안 시키고 다른 부대로 조동시키고 여군들만 그냥 불명예 제대로 집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불명예 제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회에 나가면 군 생활에 오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경력서에는 어디에 이 꼬리가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다. 회사에 어디 취직할 때마다 주요 간부들에게는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불명예 제대하고 온 그 여성들은 집으로 오게 되면 그 서류를 보지 못한 사회 민간인들도 제 불명예 제대에 왔대. 여자가 뭐겠어? 그거겠지? 이러면서 이미 지역에서 왕따, 회사에 취직해도 왕따. 굉장히 그 여성들의 이러한 것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아집니다. 북한군만 받는 교육은 그 훈련은 그거죠. 수령에 대한 핵폭탄 정신. 그래서 북한군에는 군인으로서 가지는 정신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는 실례를 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수령과 당을 위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청폭탄 정신, 핵폭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군복무할 때는 청폭탄이었거든요. 수령과 당을 위해서 내가 총이 되고 폭탄이 되자 그래요. 실제 구호가 그래요. 총이 되고 폭탄이 되자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핵이 되고 폭탄이 되자. 스스로 자폭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병사로 만든다. 그런 정신을 북한군에서 유일하게 강조를 하고 세뇌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군이 간첩으로 훈련을 받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북한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병무청, 북한은 군사동원부라고 하는 곳에 도별로 군대 나가는 남학생, 여학생들을 쫙 운동장에 매일 아침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번호를 불러요. 자, 213 군부대, 213 군부대 갈 사람 이름 부릅니다. 방송으로. 그러면 혜령시 누구, 뭐 청진시 누구 하고 이름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딱 모이는데 유일하게 사복을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인상을 보면 굉장히 키도 안 커요. 근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날파람 있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군들을 보고 다니면서 딱딱 집어요. 근데 그 여군들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여학생들 갖다가 딱 찍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제 모란조간데 제 목란조래 뭔가 이름을 불러요. 그럼 얘네는 방송으로 이름 안 부르니까 따로 데려가요. 그래서 1년에 3명, 4명씩 거기로 딱 데려가는데 그 학생들은 데려다가 1년 동안 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찰 교육을 따로 받는데 침투하기 위한 훈련인 거죠. 한마디로 군인으로서 정찰을 잘하기 위한 체력적인 단련도 있지만은 여자로서 군 간부나 적 진지에 파견됐을 때 포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입부장해야 되고 거기에서 실제 뭐 대한민국 침투한다 그러면 한국말도 배워주고 일본 침투하는 사람 다 갈라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동영상도 틀어주면서 실제 가서 남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포섭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에 대한 걸 시험도 친다고 해요. 그때 이렇게 저희가 입대하려고 역시 군사동원부에 딱 모이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이병헌, 장동건의 버금가는 인물을 가진 이런 군인이 다니면서 또 딱 뽑아요. 제 뒷모습을 보고 데려가서 앞모습을 보고 딱 보자마자 손 펼쳐 송검사합니다. 101호실로 와라. 그래서 가니까 정말 이쁜 친구만 도에서 이쁜 친구 4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이쁜 친구들 뽑아왔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음악을 하고 예능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같이 그 해령에서 뽑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자기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아버지 동원에서 물어보니까 외국인 초대소. 즉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반 외교 그 성원들이 아니라 무관들, 군 관련 무관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묘향산이나 금강산이나 칠보산 이런 중요한 이런 곳에 들어가서 무관들만 접대하는 그 훈련을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성접대도 하는 곳. 그래서 집하고 연결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군복무 기간 거기에 그냥 자식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힘을 써서 거기에서 뺐죠. 거기서 제대할 때에는 시집 옷가라는 데를 보내요. 대한민국 침투를 위한 정찰병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또는 뭐 중앙당 간부들 주요 직책에 있다가 호래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챙겨줘야 될 이런 사람들을 비밀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여자들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서 사진 하나 고르고 이 남자 사진 그냥 하나 골라서 그냥 국가가 결혼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중요 대학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걸 잘 아시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딱 두 곳에 저는 안 가려고 굉장히 기피를 했죠. 당원이라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당원이면서 어떠한 간부직을 가졌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성분이 좋아야 된다, 뭐 줄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간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쭉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간부직이 있어요. 이것도 중앙당 요직이냐, 도 요직이냐, 시 요직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 회사의 뭐 과장 이 정도는 당원이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일반 서민에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당원 그룹이 저는 따로 있다고 보고요. 계층이 중요한 요직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옆에서 또는 어떠한 그 체제를 받들기 위한 도시군 단위의 기관에서 이 요직을 받드는 당원 계층은 따로 있다. 사실 군에 입대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GP, GOP라고 하죠. 북한은 민경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갔던 뭐 1군단, 2군단, 4군단 이 안에 민경부대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절대 중앙당 요직의 간부들 안 갑니다. 민경부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제대 잘 마쳤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적들하고 맞서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했다고 간부로 보내줘요. 어디 간부로 가느냐? 도시급에 있는 일반 계층의 간부로 가서 또 북한 체제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중앙당급까지는 안 오죠. 근데 이 자식들이 요 민경부대에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유사시 내 자식을 이룰 수 있다. 요 민경부대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서민의 자식들 있다가 무조건 대학 보내주거든요. 민경부대는 대학 가서 잘 맞춰서 또 이 중앙당 체계를 받드는 밑에 체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여군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국군과 전쟁을 한다, 정말 가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못한다라고 봐요. 청폭탄 정신, 핵폭탄 정신이라는 땅다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10년 동안에 군인들을 좀 잘 먹였어야 되는데 여군들 키가 1m 60이면 굉장히 큰 키예요. 굉장히 키가 작죠. 거기다가 10년 동안 그 잘 먹었던 그 에너지 진이 다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방사포 부대에서 여군 5명이 그 방사포를 포를 끌고 갈 수 있는 차에 기름이 없어서 여군들이 질질 끌고 가서 해요. 그러면 포를 또 잘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탄이 없어서 2년에 한 번 사격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북한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앞에다 내세우기 위한 양적인 군대다. 그런 걸 봤을 때 자기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뻔한 설명일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여군이야말로 자원을 해서 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정말 이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은데 자원을 해서 가서 땀내 나는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그 여군을 볼 때마다 진짜 군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대마다 가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북한 여군은 제가 군복무할 때는 자원을 했고 지금은 의무제로 가는 것을 굉장히 여학생들이 기피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국가가 복지 환경을 잘 못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의무기간 안에 반발심과 나는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라는 표출도 못하고 묵묵히 그냥 그 군생활을 해야 되는 여군 이러한 생활 환경조차 너무도 다르더라. 그리고 저는 북한 여군과 대한민국의 여군의 그 차이점 하면 자신감 부분도 다르지 않을까. 북한 여군은 어떻게 보면 군복무 한 3년만 지나면 어떻게 하면 제대할 때 잘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제대할 때 제대짐을 얼마나 꾸려갈까? 내가 시집갈 준비는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여군은 멋있더라고요.
랭킹스쿨에 와서 북한 여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동안 제가 생활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 탈북민으로서 랭킹스쿨에 북한 여군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얘기하면서 제 지난 북한의 군 생활의 추억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의 장교 간부들이 대한민국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그러면 지휘관들의 머리싸움과 지휘관들의 자신감과 또는 지휘관들의 전투력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북한 지휘관들은 대한민국 군인과 싸우면 이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투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평양 무력부에 있는 김정은을 떠받치는 가장 최고위층의 군 간부들은 대한민국 전투력, 미국 전투력, 한미 군사동맹의 전투력을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공포심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밑에 4단, 여단으로 내려오는 지휘관들은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정신력만 갖다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로봇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머리 정신력에 따라서 싸움이 승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북한에서 부사관, 부소대장, 상사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군인 군복무 몇 년 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키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전자화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북한군하고 똑같이 뭐 먹고 막 소금국 먹고 이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같이면 이길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자비한 어떠한 비교를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정신력만 지휘관들에게 갖다 준다. 요 지휘관들도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국군하고 싸우면 이긴다 진다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을까. 최고위층 간부들은 거의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이 정보를 굉장히 이 사람들은 리얼하게 받아들여서 체제를 받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체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면 져 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양 무력부에 가서 통신훈련을 그대당이 각 군단별 경기를 했거든요. 경기하는데 고사총을 저희가 정찰해온 자료를 가지고 옆에서 포를 쏴야 됩니다. 근데 이 포가 제대로 못 나갔어요. 평양 무력부에서 나온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 무기 적 전투기 못 쏴. 쟤네 전투기 못 이겨.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지휘관들에게 북한 그때 김정일이가 독재자 카다피 죽였잖아요. 주민들이. 그때 당시 카다피가 죽은 영상을 지휘관들, 고위층 지휘관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즉 뭐냐면 니들이 지금 조금 바깥 사회를 알고 하라고 하지만은 이 체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지 못하면 카다피 같은 꼴이 된다. 밑에 지휘관은 못 봤어요. 고위층만 보여준다라는 거죠. 북한의 김씨 일가와 고위층들이 북한 주민들, 군인들을 세뇌화시키는데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 때부터 종교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북한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북한군에서 북한의 주민으로 생활할 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라는 걸 했어요. 자아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게 되면 회개를 한다 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라. 그런 회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켰습니다. 즉 뭐냐면 이 내 생활하는 지침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인간으로서 제가 꼭 찾아야 되는 권리와 인권인 게 아니라 북한은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이러한 정신적 지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총화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뭘 내야 되냐면 10%씩 조직에 내는 당원이면 당비, 주부면 여맹비, 일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뭐 직맹 비, 청년비 뭐 이런 각종 세금이 있어요. 10%. 한국에 와서 교회 가 보니까 11조 헌금이 있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걸 만들어 놓고 수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생명, 당원이라는 것도 주고 인정을 해주고 국가가 쌀도 더 주고 좋은 직책을 준다라는 회유라는 걸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라. 이게 바로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신적인 걸 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난친 거죠. 제가 북한에서 살 때 북한은 가정집마다 하얀 벽면에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부인 사진까지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초상화라고 하는 이 사진이 걸려있는 벽면에는 옷을 걸어도 안 되고 그 밑에 다른 그림을 걸어도 안 됩니다. 즉 뭐냐면 내 집에 신 하나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하얀 장갑을 끼고 가장 깨끗한 이런 함이 있는데 함을 열면 정성걸레라고 있어요. 정성닦개. 이걸 지고 올라가서 매일 아침 아버지가 그 먼지를 닦습니다. 초상화. 그 뒤에 자식이 올라가서 닦습니다. 자, 집에서 끝나면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 또 있어요. 초상화가. 교실에 올라가서 또 학생들이 올라가서 정성걸레를 꺼내서 또 먼지를 닦습니다. 두 번째,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떤 분께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제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멘토셨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분의 성함을 박땡땡 교수님 하고 딱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왜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왔느냐. 북한에서는 존경의 마음으로 김일성 이름 쓸 때 빨간 거로 한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표시할 때 빨간색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도 된다 라고 하시더만요. 저희 학교 때 한 친구가 학교 담벼락에 정말 철없는 7살이 한글을 처음 배우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담벼락에 김일성 하고 썼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 3시에 그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간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희는 추측하건대 정치범들이 가는 수용소 같겠구나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매 집집마다 초상화 안 걸어놓으면요, 이거는 북한 주민으로 있을 수 없는 철칙이고 원칙이고 규정이에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은 다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북한은 집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막 멋진 그림 그려놨다, 뭐 미술 작품이 있다, 또는 가족 사진을 굉장히 크게 해서 걸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다, 또는 거기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부인 3명이 군복을 입은 사진이 새로 나왔어요. 이것을 3대 장군 위인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정장 차림의 사진이 초상화만, 국가가 나눠준 이 초상화만 있었는데 갑자기 3대 장군 위인상을 간부들이 그것을 어디서 몰래 빼내서 집안에 걸어놓으면 집안의 인테리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고급 인테리어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은 공개 처형, 그 다음 추방, 가족을 아예 만날 수 없는 뭐 강제 실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살 때 어느 날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것도 요만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북한 주민이라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 범죄자를 공개 처형하는데 다 와서 모여야 된다. 초등학생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맨 앞에 앉힙니다. 맨 앞에 앉히고 공개 총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초상화를 관리를 잘 안 해서 초상화에 곰팡이가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북한은 집안에 걸려져 있는 초상화를 내려서 초상화 뒤에다가 하얀 종이 바르고 거기다 유리를 끼워서 액자에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리가 깨져도 안 되고 곰팡이가 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범으로 한 번씩 잡는 겁니다. 자, 봐라. 수령을 잘 못 모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어요. 정말 뭐 북한에서 그때 당시 없던 막 선글라스를 끼고 시당 책임비서 승용차를 막 아무 때나 불러서 탈 수 있는 간부, 이런 부자였어요, 말 그대로. 근데 어느 날 이 집 아버지를 공개 처형한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집안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수시로 와서 집을 수색하고 그 돈을 뺏어가니까 돈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초상화에 숨긴 겁니다. 초상화 뒤에다가 달러를 숨겨서, 어디에 감히 수령님 초상화 뒤에다가 미국놈 달러를 숨겼느냐, 이것이 정치적 반역자가 되어서 공개 총살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세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이란 말을 우리가 한국에서 좀 쓰고 그러는데 공포 정치인 것 같아요. 공포심. 즉 뭐냐면 제가 탈북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1차 탈북을 해서 북한에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또 넌 탈북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여기서 인정도 못 받는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뭐라고 했냐면 가란 말도 못하고 부모가 탈출을 하란 말도 못하고 이 사회에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자식한테 탈북을 해라.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시범을 잡고 또는 한 가족에서 그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자 봐라 한 사람이 나라에 반역하는 죄를 지으면 3대를 멸살시킨다는 우리 멸족시킨다라는 이러한 공포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성분이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일 맨 밑에 적대계층. 이 적대계층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적대계층.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총을 거꾸로 두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월남자 가족, 국군 포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또 군중 심리를 따져서 노동자, 농민 그 위에 조금 어떠한 또 계층 이렇게 들어가면서 맨 위에 중앙당 간부들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러한 공포 정치라는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인간의 심리를 기계처럼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당근이 뭐냐면 이 국군 포로 가족 중에서 당근이라는 선물을 받은 가족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넘어와서 국군 포로가 결혼을 했는데 또는 월남자 가족인데 가끔 보면 통일이 됐을 때 한반도 적화가 됐을 때 대한민국 당진 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한민국 서울에 가서 너는 서울시 시장이야 라는 간부직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미 너는 통일이 됐을 때 가서 서울시장 할 사람이야 라고 직책을 준 집안이 있어요. 월남자 가족인데 즉 뭐냐면 당근을 준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너를 인정해줘서 통일됐을 때 네 고향에 가서 간부도 하게끔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북한에서 살 동안 충성을 해라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통일이 됐을 때 내가 서울시장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국가가 인정해서 서울시장직을 미리 줬어요. 통일된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주고 통일됐으면 네가 가서 실행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당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그 자식들까지 행복해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반 감옥하고 다른 것이 국가보위성이나 또는 국가안전성 같은 곳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16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 사회하고 아주 분리를 시키고 그 수용소라는 곳은 정말 공개 처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이지 못해서 데려가는 사람. 거기에 가면 꼬리 없는 짐승, 각종 노동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혁명화를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수용소라고 안 하고 혁명화 관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완전 통제구역과 비완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완전 통제구역 사람들은 죽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완전 통제구역이 아닌 그냥 일반 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형이 끝나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김정은 옆에서 지금 모신다라고 하는 최룡해 같은 사람들도 이 혁명화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6개월에서 1년 갔다 올 수도 있고 3년, 5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노동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더니 사회하고 아주 단절을 시켜서 자유라는 것도 없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죽어도 그냥 거기에 있는 군견한테 시체를 던져줄 정도로 정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그게 수용소입니다. 북한의 교화소라고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교화시설하고 똑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교화소 갈 때에도 신분증을 뺏어요. 들어갈 때 너는 북한 국민이 아니야. 너는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그 교화시설에서 5년, 10년, 3년씩 막 형을 마치고 나올 때 새 신분증. 너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주거든요. 그럼 이 수용소는 어떻겠어요? 뺏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갖다 놓는 곳이 바로 수용소입니다. 북한에서 죄를 짓게 되면 경제사범들 이런 경우는 거의 교화시설로 보내집니다. 수성교화소, 뭐 어디 교화소 이런 곳에 보내지지만은
뭐냐면 정치적 범죄자인 거죠. 즉 뭐냐면 세뇌를 통해서 신적인 북한을 만들어 놓고 수령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북한에서 이 사람들에게 반하는 죄를 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상화를 훼손했거나 또는 그 안에 또 어떤 사람들도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철도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기차가 늦게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왜 이래? 이 중기기관차는 석탄으로 불을 떼면서 가는 건데 기관사가 일을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 주민들을 조금 뭔가 각성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네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 수령님은 정치 잘했는데 기관사가 잘못한 거야. 요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사범이 될 수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국가에 반역하는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늦게 출근했다거나 뭔가 생활총을 잘 안 참가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걸 갖다가 딱 걸어버려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아주 순수하신 사람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돼서 그냥 막 뭔가 뒤집어 써서 온 사람들.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정말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리했거나 정말 머리가 깨가지고 북한의 정치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한 번쯤 표출했던 사람들. 그래서 수용소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초창기에는 김정일을 모셨던 사람들,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지탱하고자 했던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숙청됐어요. 즉 뭐냐면 어린 지도자를 모셔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겪어본 60대, 70대 노인네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까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언을 했거나 약간의 행동을 잘못했거나 즉 뭐냐면 앉아서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박격포로 쏴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장성택이 같은 자기 고모부도 포로 날려버렸잖아요. 실제 그때 제가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하고 통화하면 장성택이 때 진짜 북한 주민들은 진짜 고모부를 죽였을까? 장군님이라고 모셨던 우리 김씨 일가인데 고모부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패륜하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개 처형은 줄였느냐 늘었느냐? 이것은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북한의 공개 처형을 꾸준히 지켜보고 그것을 본 탈북민들이 증언이 늘어나니까 요즘에는 비밀 처형이 늘었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 때에는 막 사람들 모여놓고 학교마당, 장마당 이런 데서 공개 처형했거든요. 체육장 뭐 이런 공개 공설운동장 막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은 보위부, 보안서 같은 비밀 시설에서 비밀 처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약간 인식은 했는데 비밀 처형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를 주민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굉장히 그 신적인 종교적인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만들어 놓은 체계예요. 처음에는 어호 감시제가 있었습니다. 5가족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게 감시하는 이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 북한은 한 개 인민반 하게 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쭉 하모니카 주택이 있다면 20세대 정도 세대를 관리하는 인민반장이 있었어요. 동장 같은. 어느 날 보게 되면 북한의 뭐 보위기관, 국정원 같은 그 다음에 경찰 사법기관 이런 기관들에서 스파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파이를 누가 시키냐? 군대 갔던 당원 아줌마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오니까 오늘 보이시더니 불러요. 딱 가니까 너 당원이지? 예, 이 사회가 지금 조금 장마당도 생기고 어지러운데 그 옆집에 누가 요즘에 좀 밤에 갔다 오는 것 같아? 이상한 걸 못 느꼈어? 모르겠습니다. 당성이 부족하고만 딱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아주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 들어가면 사인을 시킵니다. 저는 보위부의 이 스파이로서 감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게 인민반마다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굳이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빽이 있었죠. 근데 보니까 군대 때도 그렇고 사회도 나와보면 조금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죠. 그 충성심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반발심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도 약간 트러블도 많은 이런 사람들을 스파이를 꼭 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갖다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제도를 북한 당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은 스파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군대 때 그랬습니다. 저희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미시리 같은 애 있었거든요. 이 미시리가 뭐냐면 약간 바보 같은 애인 거예요. 좀 얼뚱한 애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얘가 스파이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딱 봤는데 우리가 그 빨래를 넣는 군 안에 건조대가 있거든요. 빨래만 넣는 곳. 거긴 옆에다 보면 이렇게 덜로 이렇게 담장을 쌓았어요. 담장 짬에 이렇게 보니까 쪽지가 있어요. 옛날 그 간첩 활동 하듯이 해요. 그것도 당당하게 보이지도 않니 딱 와가지고 야 이소대 춘영이 부르라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춘영이를 자꾸 부르면 군인들이 쟤 스파이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춘영이는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쫑이 쪽지에 적어서 담장 세 번째 덜담 밑에다가 갖다 감춰놓는 거예요. 그럼 보이시더니 거기 와서 덜담 밑에서 뽑아가요. 야 스파이도 가지가지하게 그 지능적으로 하네. 제가 이게 군 생활할 때 박혜영이라고 한경남도 리연에서 온 친구예요. 야, 쟤 정말 뒤통수 맞았는데 굉장히 이쁘장하고 굉장히 참하거든요. 얌전해요. 정말 이 친구가 집에서 그 리원이라는 곳이 바닷가다 보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그 도루묵 같은 거 있죠. 얘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루묵을 보내줘요. 지인 편으로. 그러면 저랑 앉아서 그 바깥에서 정말 병사 때 배고플 때 있잖아요. 팍 불을 때다가 거기다 도루묵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럼 얼마 친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도루묵 나눠 먹었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부대의 군인들 복지를 책임지는 식량을 책임지는 양식석으로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그럼 양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쌀을 빼돌릴 수 있고 돈을 빼돌릴 수 있고 군복을 빼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책이에요. 근데 저를 감시하는 사람 누굴 시켰을까요? 이 박혜영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혜영이가 진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적었냐면 양식석이 이소연이가 10시면 잠잘 준비해서 병실에 들어와서 내 옆에서 자야 되는데 12시까지 안 들어왔다. 저 사람이 창고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옆에 부대 그냥 잠깐 스쳐봤던 뭐 지휘관하고 좋아한다.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야, 제가 그래서 그때 인간 수업을 다시 하는구나. 근데 그 스파이들을 또 승진시켜서 별 달아서 쓸 만큼 쓰다가 다른 부대를 탁 보내더만요. 그런 모조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북송돼서 감옥생활 2년 할 때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이쁘장하고 돈도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장사를 하다 걸렸느냐라고 보니까 김일성 아까 제가 3대 위인상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군복 입은 사진. 이 사진을 중국에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 조상화는 팔면 안 되거든요. 이 여자는 정말 총살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보니까 과부였는데 그 경찰 남자 그 유부남하고 사귀는 사이고 이걸 위인상을 얻어서 팔았는데 딸내미가 갖다 고발한 거예요. 왜냐면 이보다 아버지 유부남이 꼴 보기 싫고 우리 엄마가 조상화 팔았으니까 다 죽어봐라 하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여자는 무조건 죽었다. 근데 사법경찰이 힘을 써서 집행유예 6개월 받고 나가더만요. 그러면 스파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요? 근데 오히려 거짓말이라도 북한의 이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사람을 죄 없는 사람도 뭐 죽일라니 거짓이든 진실이든 많이 보고하면 좋은 거예요. 북한의 세뇌를 탈출하게 된 어떻게 보면 탈북과 연결된 가장 결정적인 거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진짜 집안에 부모님이 그나마 빽이 있어서 배고픈 고생을 안 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제대하고 보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강산은 하나도 개발되거나 변한 건 없는데 장마당이 만들어지고 국가는 쌀을 안 주고 정말 머리 굴려서 장사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승냥이들만 남은 거예요. 즉 뭐냐면 남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거지식한 아버지, 그 학교 선생님 했던 거지식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북한에서 그랬습니다. 야, 훈장이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단다. 이 말이 북한에서 21세기에 통했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하는 속담인데 훈장이 그만큼 아는 것도 많고 재수 없고 뭐 좀 그래서 개도 그 똥 안 먹는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너무 배고파서 먹은 게 없으니 훈장똥이 맛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수업하러 나갔다가 대학 교수가 영양실조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7살짜리 조카가 학교 갔다가 들어오는데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 들어오는데 그 7살짜리 조카랑 앉아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밥을 더 많이 먹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대하고 와서 대한민국 드라마도 봤어요. 재밌죠? 근데 그것도 저는 돈이 없으니까 남이 보는데 정말 지인들한테 비밀 잘 지킬게. 저는 우리파. 그래서 끼어가서 보면서 대한민국하고 바깥 세상 아니까 배고픈데 가자. 바깥에 나가면 굶어 죽진 않는다는데. 아니 그리고 신기하게 국경 지역에는 탈출한 집안이면 반역자 집안이잖아요. 근데 탈출한 자식이 몰래 돈을 보내주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명수라고 체육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체육 선생님이 학교에서 대학 체육 교사가 딸이 탈북하더니 소주 먹고 싶으면 소주 먹고 두부 먹고 싶으면 두부 먹는데요. 그러더니 딸이 보내준 돈으로 집에서 돼지 기르는데 그렇게 부자 됐대요. 갑자기 그거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나가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보면 배급 제도가 확 무너지면서 배고픔 앞에서 사람들이 탈출 행렬, 탈출 럿이라고 하죠. 딱 일어나고 늑대만 살아남아서 돈밖에 모르는 사회. 정말 자본주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굉장히 이상한 북한식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지금도 배고픈 사람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움에 참 믿을 수 없었던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서울 구경을 시켰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구경을 막 하는데 광화문 여기에 가니까 시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 보니까 지금 보면 삼선 슬리퍼 신고 계란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는데 이것은 자유일까? 시위하는 모습이 자유일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핍박받은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시위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억울한 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제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딱 보니까 피켓을 들었는데 한미 FTA 쇠고기 반대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왜 반대할까? 소고기는 왜 싫어하지? 그런데 계란 아까운 계란을 왜 버릴까? 북한에서 한 알에 1,500원씩 하는데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랐던 것은 6.25 전쟁에 대한 역사였어요. 사실 북한에서 6.25 전쟁은 저희는 북침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한 노래, 시, 영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군대 나가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4대 시, 5대 노래가 있어요. 거기 그 6.25 전쟁 때 온몸으로 저기 하구를 막은 리스복 영웅에 대한 수기가 있어요.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주부들이 나가서 6.25 전쟁에 동원돼서 싸웠단 말이에요. 나라 지키려고. 근데 백전백승의 강철영장 김일성이 이것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북한이 침략해서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야 그러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스탈린 해고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우리가 역사를 왜곡된 걸 배웠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데 대해서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 오니까 하나원에서 그 교과서도 그렇고 역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리승만,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딱 갖다 놓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대통령이 감옥 가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은 저 신들이 감옥 가는 일 없고 이름 하나 써도 우리는 수용소 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그 대통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는 뭐냐면 학교 때 그랬거든요. 전두환은 얼마나 못된 놈인 줄 알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줬어요. 책상에 공부하는데 전두환이가 옆에 사람이 손이 탁 넘어오니까 칼로 팍 집어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야.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세뇌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대한민국 오니까 교육이 이미 다르구나. 너무 놀라웠죠. 리승만에 대해서는 저희는 리승만 하게 되면 4대 매국노라고 배웠어요. 4대 매국노가 뭐냐면 큰 나라의 아부아첨하고 굴종을 했다.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리승만 대통령을 저희는 21세기 북한의 학생들은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참 북한에서 30여 년 세월을 살면서 역사가 왜곡된지도 모르고 북한 체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통일병사로 군복무를 10년 마치고 제대하고 와서 장마당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 정말 너무도 배고파서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순간은 정말 저는 물을 안 길어 먹어서 좋고요. 24시간 전기 안 가서 좋고요. 제가 여행 갈 때 누군가 와서 저를 감시하지 않아서 좋고요. 기차를 타는데 여행증명서 검사를 안
안에서 좋고요. 제가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을 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이라서 너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참 이제는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더 잘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